예, 안녕하세요. 조문정리 특강 2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제가 1편, 조문정리 특강 1편 했는데, 그거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안 들으셨으면은 1편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통치구조편 2편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했던 기본권 편의 연장선상에 있으니까요. 같은 맥락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우리가 헌법 조문이 시험에서 꼭 나옵니다. 문제 수는 해년마다 좀 달라지긴 하지만 특히 5급 공채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험에서도 헌법 조문 문제는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교재인 헌법 조문 정리는 헌법 조문뿐만 아니라 이 헌법 조문과 직결된 판례, 헌법 조문과 직결된 부속 법률, 이게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문 같은 경우는 헌법 조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한다. 다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부속 법률 스스로 공부한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문 정리 특강을 마련한 이유는 이 조문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이 법은 한자 한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도 그 한자 한자를 좀 바꿔서 내거나 좀 변형해서 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현혹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조문의 의미를 알고 그러면은 시험에서 조금 비틀어 낸다든가 이럴 때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조문정리 특강 2를 듣고 이제 조문을 보시면은 훨씬 더 우리 헌법 조문이라든가 부속 법률을 보면은 그 의미를 이해하면은 암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암기에서 여러분들이 암기 부담을 줄어들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헌법 조문정리 특강 교재 34페이지 국회편부터 보겠습니다. 40조부터 지난 1편에서 조문정리 특강 1편 강의에서 이 39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0조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입법권은 국회에. 근데 이게 이제 오른편에 보면은 국회 중심 입법이라는 거지 오직 입법권을 국회만 행사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독 입법의 원칙이 아니라 단독 입법의 원칙인데 독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국회의 독점은 아닙니다. 지금 입법권하고 비슷하게 행사되는 게 긴급 명령권이라든가 긴급 재정경제 명령 이건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 입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약 같은 경우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회 독점 입법이 아니라 이제 형식적인 법률은 국회 단독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조 1항에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우리가 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뽑죠. 국회의원들을 선거에서 뽑는데 여기 선거에 이제 4대 원칙이라고 하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유선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 5대 원칙 하면은 자유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선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데 명문 규정은 없어요. 자유선거가. 그래서 그 35페이지에 네 번째 문단 보면은 세 번째 자유선거의 원칙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선거의 기본 원리입니다. 선거의 원리인데 이게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자유선거가.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1조 2항에서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자, 여기서 법률로 정하는 국회의원 수를. 그래서 그러나 200인 이상,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숫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 자체가 시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200인 이상인데 만약에 199인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건 위헌입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공약 자체가 유연적인 공약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헌법을 개정하면 되지만 지금 현행 헌법하에서는 국회의원들을 100명만 선출하겠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199인 이것도 안 돼요. 200인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행 국회법상으로는 지금 공직선거법상이나 공직선거법상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300명은 되죠. 200인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를 300명을 뽑는다 이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때 비례대표제가 명시되어 있죠. 비례대표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이제 그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 35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에 보세요. 네 번째 문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명문 규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해석상으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구 다수대표제 선거만을 채택한다면 그 자체 아무런 유연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1인 2표제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역구 후보자 1인 1표, 우리가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에게다 1표를 행사했어요. 근데 이게 비례대표, 그러니까 정당 명부죠. 비례대표, 정당 명부에다 우리가 명시적인 투표가 없었는데 요 1표가 지역구 후보자에다가 투표하면 여기 의제가 됐었어요. 근데 민주당 후보자에게다가 투표를 했다 그러면 민주당에다 한 표를 주는 거. 국민의힘에다 하면은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자에게 했으면은 이렇게 비례대표 하는 거. 근데 이게 유연 결정이 났죠. 요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유연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헌재가 그때 뭐라 했느냐? 비례대표제를 아예 실시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면은 요 1표 이렇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1표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다시 1표를 해서 별도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 2표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인 2표제로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선거하면은 지역구 후보자에게도 한 표 하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후보 정당 명부에다도 한 표를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학자들이 약간 이 판례를 비판했던 이유는 비례대표 우리 41조 사망을 자세히 보면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법률을 정하는데 비례대표제 실시 자체는 해야 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근데 우리 헌재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건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헌법에 비례대표제 나와 있는데 우리 학자들 중에서는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실시해야 되고 실시하지 않으면 유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우리 헌재는 그렇게 보지 않고 비례대표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실시 안 해도 된다. 근데 실시할 때는 1인 2표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시하지. 그래서 요 판례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4년.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의 임기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요. 헌법에 4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른편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와 크게 보면 총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눠지는데 총선거라는 거는 이제 임기가 다 만료돼서 한꺼번에 투표를 하는 거죠. 선거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그러면 총선거는 전임 의원의 임기 만료 다음 날부터 개시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선거를 해가지고 뽑아 놓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임기 다음 날부터 계시는데 보궐선거는 지금 현재 자리에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자리에 없는 거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당선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다만 전임자의 잔임 기간, 그러니까 4년 중에서 2년이 지나버리고 보궐선거를 했다. 그러면은 그때 뽑힌 사람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만 해야 돼요. 만약에 1년 남았다. 그러면 1년만 해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43조. 그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이제 겸직금지인데 이것도 헌법보다는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국회법이 더 중요합니다. 겸직금지가 나와 있는데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그럼 또 반대 해석상 법률로 정하는 직은 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서는 어떻게 되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은 허용된다. 국회의원 상당히 지위가 높죠, 우리 사회에서. 근데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였냐면요. 하고 싶어 하는 직이 이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 장관입니다.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국회의원들이 힘이 막강하긴 하지만 사실 한 조직의 장은 아니죠. 300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하죠. 근데 국무총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인지야 만인지상이다. 이렇게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죠. 장관도 마찬가지죠. 행자부 장관만 하면 밑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직을 거느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기들이 입법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직은 뭐 매력이 없는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위원들은 이제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국무총리나 장관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그거를 국회법에서 자기들이 명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국회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44조 1항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죠.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일단 요건이 회기 중입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회기가 아니다. 회기 중이 아니다. 그러면은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회기 중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방탄국회라고 했던 용어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까? 방탄국회.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이 평소에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약간 이제 수사되고 이제 만약에 체포나 구속이 될 염려가 있다. 그러면은 동료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여야 할 거 없이 만약에 자기 국회의원 중에 누가 체포라든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 그러면은 지금 폐해 중인데 갑자기 임시회를 열어버려요. 그러면 회기 중이 되죠. 그러면은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이나 이런 게 청구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부결시켜버려요. 부결시켜버리면은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탄국회, 그걸 이제 우리가 방탄국회라고 표현들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빈번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요. 불체포 특권. 그건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여러 가지 본인 입장도 모르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서도 보면은 전혀 연고 없는 인천으로 갔던 이유가 거기서 당선이 거기는 거의 민주당의 어떤 텃밭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 신분을 얻죠. 그러면은 요 불체포 특권을 얻는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안 된다 하면은 불체포 특권을 이거를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포 구속될 염려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문이 국회의원 특권 중에서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한다. 현행범인은 필요 없죠. 지금 현행범인은 당연히 체포 구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요건인데, 그 다음에 2항에서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때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삭방된다.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됐다. 그럼 회기 중에 삭방을 시켜달라고. 왜냐면은 우리 아직은 유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회기를 열었을 때 그 사람이 필요하다. 의결하는 데랑 필요하다. 그럴 때는 회기 중에 삭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 요구가 있으면. 근데 역시 현행범인 경우는 안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단 국회의원들이 체포 구속이 되기 전까지는 동료의식을 느끼지만 체포나 구속이 돼버리면 어때요? 버려요. 이제는 더 이상 친한 척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볼 때 이 방탄국회는 1항에 해당되는 거는 불체포 특권 행사하는 데는 지금까지 여러 건 있었어요. 실제로 불체포 특권 행사했던 국회. 그러나 2항에서 이미 체포 구금된 사람을 국회의원을 삭방한다. 이건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버려버리는 거죠. 일단 체포나 구속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아는 체 안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아무튼 요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 국회법에 보면은 1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만약에 관할법원의 판사, 만약에 체포나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다. 그때는 발부하기 전에 판사가 이제 발부를 하죠. 그러면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다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검찰에서 검사가 이렇게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죠.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합니다. 영장을 청구를 해요. 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이때 이제 국회의원인 경우 이 불체포 특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가 이 국회에다가 요구를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국회에다가 지금 체포 동의를 해줄 거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여기다 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이쪽으로 보내요. 검찰에다 보냅니다. 정부. 그러니까 검사가 영장을 청구를 했으니까 검사는 정부의 일원이죠. 그래서 정부에다가 보면 정부에다가 체포 동의 요구서를 요청을 합니다. 체포 동의 요구서. 그래서 정부에다 보내면 정부가 다시 국회에다가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에서 판사가 직접 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검사가 속한 거는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너희들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아다가 제출해라. 그래서 이게 다시 정부로 보내고 이 정부에서 국회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 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 사람이 불체포 특권의 동의서도 국회 동의 요구서도 받아라.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아달라.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법원은 정치적으로 중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국회하고 직접 연결되면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정부로 보내가지고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제 의장은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오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됩니다. 이거 체포라든가 구속 영장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정없이 끌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표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예전에는 표결을 안 하면은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냥 그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는 걸로. 그러니까 체포 동의 요구서가 부결된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전에 방탄 국회를 예전에 국회에서는 그냥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안 해버리는 절차가 많았습니다. 표결을 하지 않음으로써 끝내버리는 거. 그게 훨씬 편하죠. 표결하면은 가결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아예 70시간 표결을 안 하면 부결됐었어요. 이게 많은 비판이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럼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요 조문을 단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을 한다. 결국은 표결을 피할 수 없도록, 결국은 표결을 하도록. 그래서 이 조문이 아주 중요한 조문이 됩니다. 나중에 49페이지 적어 놓으시고요. 49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기다 49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3항에서 보면은 국회 안에서 현행범이 있을 때는 경위 또는 경찰 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에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국회에서 현행범이 있다. 그럼 국회 안에서 책임자는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 그래서 이 현행범이 있을 때 바로 그냥 체포하고 바로 경찰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일은 국회의장이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그 의원들의 특권에 해당되는데 의원은 회의장 안, 그러니까 국회 회의장 안에서 있었다. 그러면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회 회의장 안에서 현행범이 현행범 폭행이라든가 이런 협박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서로 막 명예훼손도 하고 막 그러죠. 그렇다 하더라도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어요. 예전에 최루탄을 터뜨려 본 적이 있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국회 경위가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장이 저놈 잡아라 했을 때 체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원들에게 대한 상당한 특권이죠. 그 다음에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권이 이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과 함께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많이 행사되고 있는 게 이 면책특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온갖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죠. 뭐라 카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다 막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면책특권에 해당돼서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면 면책특권은 이 통상적으로 부수에서 행하는 행위까지, 그러니까 딱 우리가 직무상 발언과 표결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부수 행위까지도 상당히 넓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은 국회의원들 전부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걸릴 여지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조금 느슨하게 봐주는 거죠. 그래서 부수 행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발언 내용 자체에 하더라도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이거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근데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에 행하이 이루어진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위라는 점을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같은 경우가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이런 것들도 국회의원들이 다 요 면책특권의 도움을 받아서 전두환, 노태우가 막대한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 내가 제보를 받았다 이랬는데 실제로 그 제보가 단초가 돼서 수사를 했더니 전두환, 노태우의 막대한 비자금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똑같은 발언이 이제 상대편이 바뀌었죠. DJ하고 노무현의 막대한 비자금이 있다더라. 똑같은 발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단초가 돼서 수사를 해봤더니 DJ하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요 비자금이 안 나왔어요. 그럼 국회의원이 허위 발언을 한 거죠. 허위란. 근데 그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됩니다. 왜? 국회의원이 비록 그 발언 내용을 허위한 점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보를 받았는데 국회의원이 수사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수사 막 다 하고 뭐 다 수사까지 해놓고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제보를 받고 어느 정도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럴 수 있다. 이 정도면은 그냥 면책특권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허위 사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죠. 그래도 요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 판례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좀 넓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게 결국 입법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6조, 국회의원은 청렴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들은 청렴 의무. 그 다음에 이 46조 2항에서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되면 양심에 따라. 여기서 국가 이익 우선, 양심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지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우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지역구에서 뽑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국가 이익을 우선한다. 그래서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이 서로 상충될 때는 당연히 지역구가 아닌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양심에 따라서, 이건 직무상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항에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한다. 안 됩니다. 지위 남용해서 이런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이용해서 그 취득을 알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걸리죠. 지위를 남용해서 국가, 공공단체,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취직을 시켜준다든가,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 거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뭐 딸을 취직을 시켰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 또는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뭐 유리한 계약을 따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전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취득을 알선한다든가,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의무, 아까 43조에서는 겸직 의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편에 보면은 헌법상의 의무인데 시험에 그래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이거 위에는 이제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근데 법률상의 의무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헌법상의 의무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시험에서 헌법상의 의무가 아닌 것 또는 뭐 헌법상의 의무로서 틀린 것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요거를 우리가 헌법상의 의무 이외에는 법률상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모아놨는데 청렴 의무, 국가 이익 우선 의무, 그 다음에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 의무, 이권 불개 의무, 지위 남용 의무, 겸직 의무인데 이거를 두 문자를 따서 천국 이직, 국회의원들을 천국으로 이직을 시켜버리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인데 안 되겠죠. 그래서 지향하자, 천국 이직을 지향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청렴 의무의 청, 그 다음에 국가 이익 우선 의무의 국, 그 다음에 이권 불개 의무의 이, 그 다음에 겸직 금주 의무의 직. 그래서 천국 이직, 그 다음에 지향은 혹시 또 국가 이익 우선 이권 불개 의무가 지위 남용 금지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양은 또 국가 이익 우선 의무가 양심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천국 이직을 지향하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조 1랑 국회의 정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매년 1회 집회한다. 정기에는 매년 1회로 아예 확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제적위원회 4분의 2 이상 요구,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은 임시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84페이지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84페이지 다시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런데 정기회는 100일 딱 정해져 있어요. 회기 일수까지. 정기회는 100일,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위헌입니다. 만약에 임시회를 이번에는 우리가 임시회에서 논의할 게 많으니까 31일을 하자, 35일을 하자. 이거 안 됩니다. 30일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정기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논의할 게 많다 하더라도 100일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아니 회기가 길어지면 더 좋은 게 아닌가? 왜 100일이나 30일로 제한했는가? 이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질질 끌고 이러지 말고 집중적으로 이때 회의에 집중을 해서 요 기간 내에 뭔가 결론을 내리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대통령도 임시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는데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냥 뭐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임시회를 요구한다, 이건 안 되죠. 기간과 집회 요구 이유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 국회법에서 지금 현재는 정기회는 아예 9월 1일 날 명시되어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집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임시회는 어떠느냐? 원래는 임시회를 이렇게 많이 열진 않았는데 예전에 국회의원들이 정기회 이외에는 맨날 논다 하더라. 놀고 맨날 우리 국민들 눈으로 보기에는 맨날 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 논다 하기 위해서 이제 1월 달은 제외를 했어요. 왜냐하면 12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가 거의 정기 집회로 국회의원들이 그때는 일을 열심히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은 좀 쉽시다. 그래서 1월 달 빠졌죠. 그 다음에 2, 3, 4, 5, 6월 달까지 가죠. 7월 달은 왜 뺐을까요? 휴가. 우리도 더운데 휴가 좀 가자. 그러면은 7월 달에 빠졌으니까 휴가를 7월 달에 가면 되는데, 또 8월 달은 묘하게 8월 16일이에요. 8월 16일. 왜 그럴까요? 8월 16일. 8월 15일까지는 해수욕장들이 문을 엽니다.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 8월 15일까지. 그래서 7월 달에 휴가, 그 다음에 8월 15일까지도 우리가 휴가를 좀 가자. 그러니까 우리 보통 7, 8월 달에 휴가를 가니까, 그래서 8월 16일 날 집회한다. 그러니까 휴가가 정확하게 끝나고, 휴가 기간이 끝나고, 동해안에 이제 경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가 8월 15일까지가 딱 문을 엽니다. 그래서 8월 16일 날 문을 닫는데, 8월 15일까지 우리도 놀 수 있으니까 놀고 8월 16일부터 집회하자,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1월 달과 7월 달은 아예 없고 8월 달은 8월 16일. 그러면 이제 다른 날은 1일부터 하죠. 2, 3, 4, 5, 6월 달은 1일 날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말일까지, 해당 월의 말일까지 한다, 이렇게 놔둬버리면은 위헌이에요. 위헌. 왜? 3월 달, 5월 달은 31일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 분명히 헌법에 47조 2항에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1일부터 해가지고 말일까지로 한다, 이대로 놔둬버리면은 요 법률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래서 단서가 생겼어요. 다만 임시회 회기가 30일 초과하는 경우는 30일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3월 달하고 5월 달은 3월 1일, 5월 1일 날 집회를 해서 3월 30일, 그 다음에 5월 30, 요때 끝내야 돼요. 31일까지 가면 위헌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항에서 여기도 법에서도 나와 있죠. 우리가 회기 중에 예정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할 때는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에 1월 달에 우리가 임시회를 열었어요. 또는 7월 달에 임시회를 열었어요. 근데 처음에 야 이거 1월 달에 우리 놀다가 그냥 임시회 합시다 해가지고 처음에 한 20일만 하자고 했어요. 20일만 하자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건이 안 끝나요. 이게 연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할 수 있는데 30일까지만. 31일을 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임시회, 만약에 7월 달에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7월 1일 날 우리가 임시회로 소집하자 했는데, 안건을 논의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20일만 하려고 했는데 안건을 논의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한 5일 더 하자. 뭐 해서 20일인데 한 15일 더 하자. 35일까지 할 수 있느냐. 연장은 할 수 있지만 30일 범위 내로서 제한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8조, 국회는 의장 이름과 부의장 2일은 선출한다. 근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에서 어느 정도 예견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조문이 없었다면은
국회의원들이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장을 아마 3명 정도는 했을지도 몰라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을 막 한 5명, 부의장을 한 5명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어떤 조직들 보면요, 회장은 1명 있는데 부회장이 막 한 10명씩 있는 조직도 많습니다. 그런 조직이 많은데 이 국회의원도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합니다. 헌법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의장은 1명, 부의장도 아무리 너희들이 부의장을 늘리고 싶어도 2인입니다. 2인. 그래서 부의장을 만약에 1명만 한다. 그것도 유연해요. 부의장 자리를 지금 부의장 만약에 요 조문이었으면 제가 볼 때는 100% 부의장 3인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출신 부의장도 1명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정의당도 1명 두자.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딱 헌법에서 2인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에 1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1명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전반기 의장단, 후반기 의장단 해가지고 2년씩 나눠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항에서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선거한다. 무기명으로 합니다. 무기명이라는 거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선거를 하는데 만약에 기명투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탈락된 사람이 탈락되거나 당선된 사람도 마찬가지죠. 네가 나를 안 찍었다고? 이렇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제적이용 과반수의 득표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 그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생각해서 이 제적 과반수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과반수가 아니에요. 49조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이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용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 때는 부결되는 게 일반적인 다수결 원칙입니다. 과반수의 출석, 제적이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용 과반수 찬성. 우리 거의 모든 다수결이 이게 원칙이죠. 우리 일반 여러분들도 그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뭐 동창회라든가 아주 모임에서 하다못해 점심 먹으러 갈 때 5명이 모였다. 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각자 따로따로 식당에 가서 먹으면 상관없는데 우리 오늘은 다 같이 먹자 해가지고 5명이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은 냉면집에 가자. 아니다. 오늘 같은 날은 따끈한 설렁탕을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의견이 대립돼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럼 다수결로 하자. 이렇게 해서 간 거죠.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다수결은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다. 이거는 하나만 사족이에요, 사족. 왜 그래요? 과반수라는 게 이미 우리 한자로 보면은 진할 과잖아요. 그러니까 초과한다는 거예요. 반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인 것과 과반수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혼동을 하는데 과반수하고 2분의 1 이상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과반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표현하면 그건 틀린 게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300명이죠. 만약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면은 150명만 찬성해도 의결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과반수로 되기 때문에 151명이어야 됩니다. 151명. 그래서 그래서 가부동수일 때는 이 쓸데없는 소리죠. 사실은 부결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런 것 보고 전형적인 사족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이런 사족이 붙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반수를 2분의 1하고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헌법에도 못을 박아놨어요. 가부동수가 2분의 1로 될 때 그때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를 이야기를 해놨다. 그 다음에 50조 50조에 보면은 국회 회의는 공개한다. 자, 공개합니다. 우리 회의 공개 원칙이죠.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그래서 우리 국회 회의는 공개가 대원칙입니다. 근데 비공개할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아니면 의장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결정할 때는 국가 안전보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 사유가 들어갑니다. 의장이 혼자서 결정할 비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국가 안전보장으로서 필요하다. 이때는 비공개를 혼자서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의장이 너무 혼자 결정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회법에서 거의 똑같이 했는데 본회의는 공개한다. 공개가 대원칙입니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1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이거는 헌법에서 말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되죠. 결국 본회의 의결이 있다는 거는. 그 다음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세요. 그래서 협의다 표시를 하시고요. 협의입니다. 협의. 이거를 만약에 합의라고 하는 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합의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협의.
이거하고 합의는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협의. 만약에 이거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합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됐다면 위헌입니다. 위헌. 왜? 헌법에서는 의장이 요건이 없어요. 의장이 국가 안전보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공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신중하자 하기 위해서 국회법에서 조금 더 강화했는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교섭단체,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밖에 없죠. 두 교섭단체 대표, 원내대표들을 불러다가 야, 내가 비공개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만 하면 돼요. 협의만. 근데 만약에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비공개 결정을 원내 교섭단체 대표위원들한테 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의장의 헌법상의 권한을 뺏어와 버린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라고 해놨지, 오늘 합의라고 많이 쓰면 틀린 질문이 돼요. 그건 위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합의 나오면은 이거는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협의는 불러다가 그냥 국회의장이 야,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합의는 원내 교섭단 대표들이 비공개 합의해줘야 됩니다. 합의를 안 해주면은 못해요. 비공개. 그러면 실제로 의장의 어떤 권한을 교섭단체 대표위원들에게 뺏겨버린 거기 때문에 그건 위헌적인 거예요. 헌법에서 주어진 의장의 권한을 국회법에서 뺏어와 버린 거기 때문에 위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그래서 우리는 회기 계속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번 회의 때 만약에 의결되지 못했다 그럼 다음 회기로 넘깁니다. 만약에 2월달 회의 임시회에서 결의되지 못했다 그럼 폐기되는 게 아니라 3월달에 다시 결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기 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래야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자 임기 만료 때는요, 이건 회기를 계속 하고 싶어도 회기를 계속 못해요. 왜냐하면 임기가 만료되면은 아예 국회 구성원들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이번 임기 끝내고 다음 임기에 새로 국회의원들이 다시 시작을 해요. 근데 전 회기 때 논의된 것을 의안을 다시 온다? 안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4년 임기가 만료되면 아예 이제 국회에 있는 모든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해요. 새로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들은 새로 그 의안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기 계속의 원칙과 상관없는 거예요. 임기 만료일 때는 회기를 계속 하고 싶어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구성원들이 아예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사부재의 원칙 오른편에 일사부재의 한 번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의제가 안건에서 만약에 부결됐다 그러면 다시 제출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또 제출한다. 그 동일한 회기 내에서 이거는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소수파들이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또 올리고 하면은 이거는 회의 진행을 반행하기 때문에 국회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 주의하실 거는 이건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지 헌법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 돼요. 국회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가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는 정부가 없어요. 정부가 법률안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 정부는 대통령의 어떤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문구는 정부로 되어 있는데 결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아주 특이한 겁니다. 원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이 이 권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권은 국회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케어, 우리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그 법률안을 오바마가 그렇게 어떤 의료보험 체계를 바꾸려고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자기가 법률안 제출하면 돼요. 근데 미국은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면은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요. 법률안을 제출해 달라. 또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
오바마라 해서 민주당을 다 한 손에 쥐고 있느냐? 아니죠. 우리나라는 대통령들이 여당을 쥐고 있잖아요, 손에.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법률안을 제출해 달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사정사정, 공화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사정사정. 실제로 링컨 대통령도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법률안 제출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개혁 법률안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쫓아다니면서 제발 법률안을 좀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다고요. 요거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국회 정부에서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이 이제 거기에 협력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소수파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저기 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는데 훨씬 수월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법률안 제정 절차를 보세요. 법률안을 일단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제출할 수 있고 정부도 제출할 수 있고 그럼 법률회의에 보고를 해요. 그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부 심사에서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은 심사를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라든가 자구 심사를 합니다. 법률안은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회의에 해부해서 심의하고 표결합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요게 때문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누가 가져가느냐 여기서 가로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법률안을 다 통과를 시켰다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은 체계나 자구심사만 해야 되는데 내용까지 심사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로막아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어떤 위원회가 돼가지고 서로 여야 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누가 가져오느냐 가지고 계속 싸웠죠. 계속 싸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저기 넘어가서 53조.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률안이 만약에 53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됩니다. 그러면 이송되면은 1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를 합니다. 15일 내. 15일이에요. 15일. 이것도 한정없이 잡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15일 동안 대통령이 공포를 하든지 아니면 어때요? 이항에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환부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의 요구죠. 대통령이 법률안이 마음에 안 들면 15일 내에 국회에다 제의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특이한 점은요. 이의가 있을 때예요. 어떤 이게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유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의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붙여서 환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이의가 있을 때라고 붙여놓은 것들이 물론 법률안 자체가 헌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모든 국민에게 우리가 노령연금으로 300만 원씩을 주겠다. 여러분들 우리 재정 형편상 모든 이제 퇴직자에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3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주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안 되죠.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선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대통령이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을 때라고 정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폐해 중인 경우도 많다. 우리는 환부만 합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가지고 있으면 거부권 행사한다. 이런 보류 거부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류 거부가 안 돼요. 환부. 환부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환부 거부만 됩니다. 환부 거부. 환부 거부를 할 때 보류 거부는 안 돼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면 보류한 거부권 행사한다. 이건 우리는 안 됩니다. 전부 폐해 중인 때도 마찬가지로 국회가 폐해 중인 때도 국회에 보내야지 폐해 중이라 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서 거부권 행사한다.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해서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의를 요구하려면요. 아예 통째로 넘겨야지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수정을 한다 또는 일부를 한다. 안 돼요. 이거는 국회 의사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바꾼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대통령이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항에서 제의 요구가 있다. 자,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했다. 이때는 국회에서 이제 제의 요구라는 것은 일반적인 다수결 의결의 예외인 특별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한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 이상의 찬성. 자, 이게 이제 우리 특별 정족수가 되는 거죠.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여기까지 맞는데 출석의원의 3분의 2. 그래서 지금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와는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이제 여당이 국민의힘 소수파죠. 근데 지금도 압도적으로 거의 180석 정도가 제 민주당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주당 플러스 민주당에서 탈당한 그 무소속, 그 다음에 정의당까지 연합을 하면은 180석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도 국회에서 입법을 쉽게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 대통령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입법을 했다. 그러면은 제의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를 붙여 제의를 요구하죠. 그러면은 그걸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3분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면은 200석이 필요해요. 지금 국회의원들 300명이기 때문에 200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200석까지는 안 돼요. 민주당과 민주당 5석을 다 합쳐도 180석까지는 되겠지만 200석은 안 돼요. 그래서 재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재의결을.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입법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또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입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요 조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3분의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런 법률안으로 확정이 돼요. 5항에서 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제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 15일 이내에 공포나 제의를 요구할 때 이때도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버려도 법률안으로 오른편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법률로 확정되는 세 가지 경우는 어떠느냐. 이게 가장 정상적이죠. 국회에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하고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 경우. 이거는 보통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공포도 안 해요. 삐져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의 위신이 상당히 떨어지죠. 이런 경우는 대통령이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15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나는 이걸 공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한부거부, 그러니까 재의결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재의를 요구했는데 국회에서 재의결이 됐다. 그럼 대통령의 권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죠. 그러니까 아예 재의도 요구를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이런 경우도 법률안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3항에 재의결을 요구했는데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정거가 동결한 경우, 이런 경우도 법률안으로 확정이 되죠. 이런 세 가지 법률안 확정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요 1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공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법률안으로 확정이 됐음에도 공포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6항이 있어요. 어떻든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돼요. 우리 공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공포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공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삐져가지고 계속 공포를 안 하고 있다. 확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공포를 안 하고 있다. 그럼 이게 시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5일간 공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된 후에 5일간 공포를 하지 않았다. 그런 때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렇게 헌법에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문들은 다 중요한 조문들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44페이지 7항 53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의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0일. 자, 20일이 경과해야 됩니다. 20일을 경과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20일이 경과. 그래서 아예 시행일을 보통 명시를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 근데 그런 시행일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54조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그래서 예산 심의 확정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정부는 회계연도 예산 편성권은 정부한테 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하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한다. 그러니까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90일 전까지는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을 지을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됩니다. 12월 요게 2일입니다. 근데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9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30일 전까지 의결하기 때문에 60일이거든요. 2달인데 사실 집중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2달 동안.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2달 동안 싸우기도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심의 확정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 이제 저기서 국가재정법에서는 이거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제출해서 심의 기간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유연이라고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헌법에서는 90일 전까지 제출하는데 요 90일이 최소한 90일 전까지라고 하는 거지 딱 90일 전에만 제출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땡겨가지고 국회재정부에서 120일 전까지 제출해라. 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더 본격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요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헌법을 물어보면 9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거고 국가재정법을 물어보면 12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착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4조 3항에서 만약에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만약 새로운 회계연도가 1월 1일까지죠. 원래는 12월 2일까지 헌법상으로 보면 이 예산안을 심의 확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1월 1일까지 의결이 못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나라 예산은 없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전년도 예산의 준예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뭐 임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다음 목적을 위한 경비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경비 1, 2, 3에 있는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준예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오른편의 마지막에 보면은 국회가 예산을 의결하면 예산은 정부로 이송돼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광보에 게재함으로써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고한데 예산안은 국회 의결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공고는 효력 발생의 요건이 아니에요. 법률은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예산안은 국회 의결로서 효력이 발생. 예산안은 국민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게 국회 의결로서 이게 확정이 됩니다. 첫 번째 그 박스에 보세요. 예산안의 심사 절차.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 제출.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그다음에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해부를 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 해부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이게 법률안과 다르게 보통 안건과 다르게 소관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예요. 왜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심사위원회가 중요한 심사를 하죠. 그래서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이렇게 단계가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심의 확정을 합니다. 대통령이 서명과 간보에 공고를 하고요. 근데 본회의에서 심의 확정할 때 심의 의결로 확정할 때 이미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5조에 보면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서 계속해서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부는 연한을 정해서 계속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공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공사가 있는데 만약에 한 1년간 올해만 공사 착공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거는 하나만 오히려 굉장히 큰 국가적으로 손실이 되죠. 그래서 계속비로 합니다. 그래서 계속비인데 오른편에 보면 5년 이내로 보통 5년 이내로 계속비를 아예 따놓는 거예요. 5년 동안 이거를 계속 진행하도록. 근데 이제 필요한 때에는 10년 이내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비. 그 다음에 2항에서 예비비. 예비비는 비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비비. 지금 뭐 예비비 같은 경우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예비비 제출은 차기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액으로 비상금은 총액으로 이미 얻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22년도 예비비다 그러면 2021년에 의결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번 같이 폭우가 내려가지고 뭐 수해를 많이 입었다. 그런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뭐 100몇 년 만에 폭우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그거를 수해 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했다는 거예요. 예비비로 일단 지출합니다. 일단 국민을 살려야 되니까 예비비로. 그러면은 예비비 지출할 때 차기 국회에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국회 정부에서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쓰고 나서 차기 국회에서 제대로 썼는지를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예비비예요. 그 다음에 56조. 근데 예비비로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수해가 너무 심하다든가 예전에 저기 지진 났죠. 뭐 경주나 포항 지역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그 지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그런 재해를 입었다, 생각하지 못한 재해를 입었다 그럴 때는 먼저 예비비로 씁니다. 근데 예비비라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총액으로 이미 의결했지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걸로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때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해도 또는 경기가 너무 나빠요. 그런데 경기 회복을 시키려면 국가가 돈이 있어야 되죠.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예비비와 다른 이유는요. 예비비는 이미 전년도에 의결을 얻어놨기 때문에 그냥 쓰고 차기 국회에서 승인을 얻으면 돼요. 근데 추가 경정 예산안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는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먼저 예비비를 투입하고 예비비로 도저히 회복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국회에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얻어가지고 그 의결을 얻은 후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57조에 보면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가 없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만약에 이 조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망했을지도 몰라요, 예산은.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다 예산을 따려고 엄청 노력하죠. 근데 정부에서 제출 예산안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쓴다. 국회의원들 300명이 자기 지역구에 다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 자기 지역구에 돈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거덜나버리죠. 그래서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막강한 힘을,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기획재정부 장관한테는요 거의 꼼짝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정부의 동의, 사실상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지역구에 뭔가 산십성 예산을 한다든가 자기 지역구에 지금 현안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가 다 돈이 들어가죠. 근데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부는 미리 국회에 의결해야 된다. 마구 국채를 남발하거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한다. 나중에 이게 전부 다 우리 국가의 부담으로, 후손들의 부담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국회에 의결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이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절묘하게 정부하고 국회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세는 역사적으로 가장 우리가 기본권 침해가 심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조세에 대해서는 조세 법률주의를 정하는데 너무 이게 헌법이 간단해요.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판례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켰어요. 오른편에 보면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 돈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심하죠. 이래서 조세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은 종목과 세율로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등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과세 요건과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죠. 조세의 부과 징수 절차 이런 것들까지 전부 법률로 규정하도록. 그래서 조세의 부과, 심지어는 조세 감면도 법률로 정해야 돼요. 조세 감면. 왜 그럴까요? 근데 소득세 모든 국민이 내야 돼요. 소득 있는. 근데 종교인들에게 대해서만 조세 감면해 준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종교인들이 내야 되는 소득세를 안 된다. 그러면 국민 누군가는 부담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정가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떠넘기는 거예요. 조세 정가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 감면도 역시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법률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종교인들에 대한 약간 특혜의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종교인들 세금, 소득세를 아예 모든 국민하고 다른 국민하고 똑같게 내야 되느냐, 아니면 종교인들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논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법률로 지금 약간의 감면은 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보면은 이 조세평등주의, 우리가 조세평등주의도 조세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근데 조세평등주의에서 우리가 탐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인데 여기는 수평적 조세정의, 수직적 조세정의가 있어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수평적 조세정의는 소득이 동일한 사람은 똑같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1년에 1억을 번다. 그러면 똑같이 1억을 번다. 장사해서 1억을 버는 사람이나 회사원이나 똑같이 1억을 벌죠. 그러면 세금 내는 게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수평적 조세정의가 그겁니다. 근데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에 우리가 1년에 2천만 원 버는 사람과 1년에 2억을 버는 사람 똑같이 세금 내면 안 되죠.
수직적 조세정.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야 된다. 이게 수직적 조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세평등주의는 이 똑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똑같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수평적 조세정이. 그 다음에 소득이 다른 사람은 소득이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벌어야 한다. 그게 이제 수직적 조세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요. 이게 우리가 잠재 능력이 소득이 많으면은 과세를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누진세를 도입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소득세에서 누진세를 도입하고 있어요. 도입하고 있는데 만약에 누진세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누진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누진세라는 건 뭐예요?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높아져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은 17%부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아마 42%까지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42%까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소득에서 42%를 국가가 뺏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기분은 안 좋겠죠. 근데 이제 그만큼 많이 버니까 그래서 누진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만약에 누진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어떠냐? 유연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세 능력의 원칙, 조세법률에서 다음세 능력의 원칙은 최저 생계를 위한 공제를 요청하고 지금 최저 생계도 못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뺏어간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는 이런 거는 과세로부터 제외돼야 됩니다. 근데 누진세를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누진세를 도입하고 있지만 누진세를 도입하지 않은 거 그거를 유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누진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연까지는 아닙니다. 그건 좀 유의하셔야 돼요. 쉬었다가 60조부터 보겠습니다.